안녕하세요. 강송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계획과 성과 관리의 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측정과 성과의 개선의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좀 살펴본 후에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의 요건을 살펴보고 좀 더 세부적인 정보 기반의 KPI 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데이터 기반 전략 계획 및 성과 관리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 8가지의 스텝은 어떤 일반적인 틀의 전략 관리 틀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련 임무 영역, 미션 에리어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과 목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션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 골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하위에 전략적인 strategic objective를 식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지 그 개요를 정리를 합니다. 이미 진행됐던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라면 지난 주기의 프로그램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 혹은 수정된 목표를 파악하고 그리고 리스크와 주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요를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공익적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과 측정 지표와 그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과 마일스톤 체크, 모니터링을 하는 조직에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게 통합적인 프로세스로 조직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할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역할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7번째로는 전략적인 추진 항목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추진 항목이라는 것은 액션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내려왔는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식별이 된 후에 주요 기금 등 예산 및 기타 자원들이 할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로서 미국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현대화법 2010년에 근거로서 이제 그 법을 가져와 봤는데 이 현대화법에 근거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담당하는 부처는 내무부입니다. 계획성과관리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법적인 근거는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현대화하는 Modernization Act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10년에 새로 이제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게 이제 GPRA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개정하는 어떤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선 우리가 공공서비스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 중에 어떻게 랭킹을 매길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지정토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기반 정부 성과 관련 포괄적인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performance.gov라는 실제로 이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PIC라는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카운슬이라는 위원회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원 정책에는 서큘러 넘버 A-130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를 전략적인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지원 정책으로 세부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연방 데이터 전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performance.gov에 가보시면 다양한 그 관련 정책들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들과 전략들이 패널로, 플레인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5개년 프로그램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듯이 미국에서도 5년 단위 정부 전략 계획 프레임워크 내 단일 부처 프로그램 그리고 범부처 프로그램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단일 부처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도 있고 2년 단위도 있는데 각 부처에 연간 퍼포먼스 오딧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부처, 관계부처 합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선순위 목표가 있고요. 이것들이 실제로 5년 단위로 보고되기도 하고 더 짧은 주기로 모니터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통령 우선순위라고 해서 대통령이 챙겨보는 우선순위 목표죠. 그래서 결과지향적인 미션 지향 목표와 미션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에는 재무, 인적 관리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팔로우업이 된 게 미국의 증거 기반 정책 의사결정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사실은 이 옆에 괄호에 더 방점이 찍혀서 많이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 액트. 이게 이제 굉장히 핫했죠, 예전에. 그래서 이게 바로 증거 기반 정책 의사결정 법률이다 라고 미국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정됐고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데이터 관리 관행을 현대화하도록 데이터가 중요하니 이 관리 관행을 현대화해야 한다 라고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매년 예산관리국과 의회에 정책 질문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한 거죠. 명시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냐? 일단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리고 정보, 방법, 사업, 그 액션 아이템에 해당하는 사업, 조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에서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증거, 에비던스,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정보에서는 기관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수집하고 사용하고 또는 취득하려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그리고 방법에서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증거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분석의 접근 방식, 메소돌로지죠. 그리고 사업에서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의 제약이라던가 법적으로 그리고 기타 제한들을 고려한 데이터를 마련해야 된다. 이건 바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 성과 데이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고위 직원을 평가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증거 구축 활동을 조정하고 통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통계 정책과 기술 및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앞 시간에서 강조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리터러시 중에서도 데이터를 읽는 것,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해석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조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 단위의 미정부 전략계획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봤는데 실제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래티지 플랜 프레임워크 2018년에서 2022년 그리고 크로스 커팅 프린시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주석들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 뭐냐면 그 대통령 우선순위입니다. 그 범부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토관리, 수자원관리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인적자원, 국경관리, 그리고 조직을 현대화하고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100년 단위 대계죠. 그리고 액세스,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증대하는 것, 트러스트, 신뢰사회 구축, 그리고 책임성 강화,
그리고 generating revenue and utilizing our natural resources. 그 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revenue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세부적인 어떤 추가적인 그 목표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와 행위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 사이클을 PIC, 제가 앞서 말씀드린 Performance Improvement Council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 있는데 Set, Plan, Achieve죠. 설정하고 계획하고 달성한다. 이게 굉장히 straightforward한데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 Set에서는. 그리고 목표 스테이트먼트, 목표 그 문장을 리파인한다. 이거는 사실은 목표의 문장을 개선하고 조정한다는 것에 그 중요함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자체의 그 리터럴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 가능한 것으로 계속 바꾸느냐. 달성 가능도를 생각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로 끌어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팀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랜에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이냐. 첫 번째, 그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합니다. 환경을 이해를 하고 이해관계자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그 사례를 홍보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성은 프로그레스를 실제로 측정하고 평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측정된 것을 기반으로 갭을 줄여나가는 기대의 목표, 기대치에 대한 갭을 줄여나가는 끊임없는 개선 노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3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알고 결정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Performance Principles and Practice라고 해서 P3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가 항상 기반이 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측정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주기에 걸쳐서.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knowing에서 오는 것이고 전달도 knowing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목표를 세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계획, 평가 이런 것들이 deciding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구현하고 소통하고 그 성과 정보를 그리고 이걸 개선하는 것들을 전달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비근한 예로 미국 정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포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날리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포털인데요. 포털의 제목인데 여기서 나온 지표들이 사실은 별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약 34만 명이 거버먼 웹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다. 오늘 비짓이 몇 개냐? 얘네들은 지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30일간의 그 방문자 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지표를 이제 세워놨는데 도대체 이 개방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포털 중에 하나인 아날리틱스가 이런 그 평범한 지표들을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그 미국 정부 사이트에 누가 오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공공 서비스를 받고 요구사항이 달성되고 있는지 어떤 수요의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데이터 개방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그 아날리틱스 포털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현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지표를 먼저 정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요구사항의 정의는 상당히 테크니컬한데 일단은 머신 리더블한 포맷이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능정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전략적인 계획과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구현에서는 뭐 다양한 제이슨 형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 기술적인 내용이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와 프로세스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대시보드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보고 읽고 해석하고 분석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이터냐, 이거를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날리틱스 USA 거브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심플해요. 지금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요도와 해결 결과의 사회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관련 데이터가 관련성이 있는 거냐,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하고 올바른 데이터가 준비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투입이 가능하고 이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 있느냐. 즉,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복기를 해보면 이 스트래티직 플래닝과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는 통합된 프로세스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와 모니터링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모을 때 맥락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계획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동차 계기판이죠. 우리가 이제 정책을 드라이빙을 할 때도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발견이나 탐색적인 활동은 제가 최초의 첫 번째 시간에 전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때 머신러닝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활동들이 바텀업으로 세워질 수도 있지만 전략적인 계획과 관리는 일반적으로는 탑다운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탐색적인 활동이 샘플링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례들을 발견해가면서 풀뿌리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하지만 전략적 계획 및 관리는 중앙 집중적으로 탑다운으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미션 에리어를 가야 하는 데스티네이션으로 삼고 가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한 지표, 지수, 측정량, 이 세 가지는 뭐가 다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지표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해외 그 보고서들을 보면 measuremen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index라는 것이 있어요. 이 measurement라는 거는 사실은 잠재 변수로서 정의된 지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개념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의 어떤 개념 정의. 그것을 좀 더 추상화한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easurement라는 것이 지표화되는 것은 그 개념을 어떤 기존 연구라든지 다양한 논리적인 내적 타당성을 갖춘 측정량, 잠재 변수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표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대리 측정할 수 있는. 근데 이 지수는 뭐냐면 이 지표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통계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표들을 구성 및 집계를 해서 복합적인 표준화된 지표를 제공을 하는 거죠. 복합 지표를. 그래서 지표의 영향이라던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스텝은 지수를 구성하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OECD에서 가져온 겁니다. OECD에서 실제로 그 핸드북을 발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틀 내에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표준화, 정규화,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매겨서 인디케이터, 지표들을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 지표를 만들고 민감도 분석을 하고,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수들이 다른 특정량과 연관될 수 있는지, 가시화를 나중에 마지막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단위 지표예요. 이 단위 지표들은 어떤 게 좋은 지표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번호가 조금 잘못 붙어 있긴 한데 제가 체크하는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유효성, 신뢰성,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한지를 보려면은 이게 정성적인 지표냐, 정량적인 지표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성적인 지표라고 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량적인 지표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표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냐, 그리고 전략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가용성이 있는 지표냐, 그리고 이 지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비용 효율적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앞선 장표에서 link to other measures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비교 가능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주지하고 이제 지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 간의 비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국제 비교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국제 비교에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조직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즉 비교가 가능한 정량 혹은 정성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표를 설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룰 오브 썸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목표당 1개 또는 2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지표가 필요하다. 같은 소스로부터 나오면은 사실은 검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이제 다변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리스키하기도 하지만 검증도 가능한 양면의 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핵심 활동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핵심 활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면 그 핵심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한 미션 영역당 10개, 8개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를 완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행력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예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효율성도 추구하긴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목표를 합의와 조정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력과 목표, 성과 지표를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우리가 숫자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듯이, 그리고 지표, 정성 지표지만 명확하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을 하면 실행력이 제고가 되고 모니터링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정성 제고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차적이고 결과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제고가 된다는 것은 이 성과 관리 시스템의 투입과 산출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략을 자연스럽게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고 따라서 완성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그렇다면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KPI를 선정하는 거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타스크들은 뭐냐라는 거를 좀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KPI를 선정을 하고 타겟을 설정한 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선정할 때는 전략을 이해하고 핵심 성공 요인을 정의한 후에 전략 맵을 작성한 다음에 선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겟을 설정할 때 우리가 이 타겟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실현 가능하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분석은 현황이죠.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타겟 설정하고 변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목표의 상충 관계를 따져서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KPI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방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액션 플랜을 실제로 수립해서 그 기대치와 현재 측정치의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평가에서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갭 분석하고 평가 수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KPI 선정의 절차를 또 세부적으로 보시면 우선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성공 요인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맵을 작성한다는 것은 전략을 구성하는 것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포함한 앞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전략 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고 스트래티직 오브젝티브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의 리스크와 챌린지와 각각의 옵션, 대응 옵션,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KPI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KPI 선정을 해서 요거에 대한 정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 맵의 작성하는 방법은 각각의 핵심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를 파악하고 핵심 성공 요인별로 KPI를 선정할 때 이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의 퍼포먼스 퍼스펙티브를 고려한 균형 잡힌 KPI 집합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핵심 성공 요인들을 식별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성공 요인별 인과관계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인과관계 분석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인과관계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으로 치환을 하셔도 실무에서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도출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성능 지표들과 매핑이 되느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전략 맵은 각각의 전략을 수립한 부처와 단위 부처라면 부처 내에 내부 소규모 과들이 있겠죠. 담당자로부터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우선순위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있다면 지표를 정의를 했는데 얘가 실제로 측정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그 비근한 예로 그 아날리틱스 USA 거브를 생각해 보시면 정부 공공 서비스, 대국민 정부 공공 서비스의 일일 사용자 방문 사용자 수 이런 것들을 만약 KPI로 설정한다고 했다면 요거를 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세울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거 준거점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한 3개월 봤더니 일일 방문자 수가 이 정도인데 준거점으로 베이스라인을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롱텀 타겟을 설정하고 숏텀 타겟을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KPI 타겟 간 밸런스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피크 타임이라던가 시즈널한 어떤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준들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외부적인 이벤트가 발생한다거나 코로나 같은 뭐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 변경 원칙을 수립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 수준을 합의해서 액션 아이템으로 엮어냅니다. 그래서 타겟 설정을 할 때는 장기와 단기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비전과 스트래티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획도 변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롱텀 그리고 숏텀이 각각 추구하는 KPI들이 다르고 요것들이 실제로 엮여지는 그 관계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및 경영계획 수립 시 환경을 고려한 기본 가정과 사전 조건을 파악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해서 환경 변화 및 전략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엑스트라예요. 사실 꼭 필요한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그 계속되는 긴축과 그 빨리 돌아가는 사이클들, 비즈니스 사이클들, 기술 사이클들, 환경 변화에 계속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밸류 드라이버는 도출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케이스의 시나리오 분석, 월스트, BAU나 월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임계치를 모두 설정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가장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겟 설정은 기존 데이터, 히스토리컬 기존 데이터와 모범 사례, 해외 참조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골 타겟을 먼저 선정을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타겟 밸류가 있고 베이스라인이 있고 베이스라인은 먼저 이제 기존 데이터 같은 것들로 깔아줘야죠. 그리고 타겟 밸류를 스트래티지 골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모니터링 방법을 설계한 후에 실행하고 액션 플랜의 수립을 세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주기나 대상을 결정하고 임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지금 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부적인 대상 기간 동안 창출해야 할 증가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1년째는 얼마, 2년째는 얼마, 3년째는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그 임계치에 도달했느냐, 넘어섰느냐, 부족하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검토하시는 절차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고 리뷰를 하시고 그다음에 갭을 분석하시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프로세스는 전사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고 KPI별 평가 기준 설정을 하고 갭 분석을 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보상과를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선점,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례로서 평가 질문을 도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영국에서 가져왔는데 영국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나 영향 측면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나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표값이 좋다, 그리고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이 정책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어떤 기대 효과와 영향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가? 이 지표들 간에도 사실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기적인 영향이 평가돼야 되는가? 이건 파급 효과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 이게 그 목표하던 어떤 골이 아니라 어떤 사이드의 이펙트, 장기적인 영향이 평가돼야 하는가?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가, 정책의 비용과 효과 분석을 추진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표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결과에 대한 지표가 있고 영향도에 대한 지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엑스트라로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투입과 산출, 두 번째 요소죠. 정책과 프로그램의 투입과 산출은 무엇인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예상 궤도에 올라 있음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단계에 따라서 투입과 산출이 변환되는지 식별할 수 있나? 그리고 이 투입과 산출에 그 내부에 화이트박스든 블랙박스든 영향을 받고 있는 인풋, 아웃풋, 어떤 랜드스케이프의 체인지가 있는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식별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이유는 투입과 산출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차, 프로세스 측면이죠. 정책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전달 프로세스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기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전달 프로세스의 어떤 측면이 검증되지 않는 탐색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하다가 보면은 추가되는 프로세스 절차가 있고 아닌 세부 절차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추가하고 빼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고객이라고 하면 내부, 외부 고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공공인정의 고객은 국민이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세부 분석이 수행되었는가, 경제적인 환경과 다른 정책적인 장치, 혁신 개발의 관행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을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 계획과 성과 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정책 리더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떠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사용한 사례들은 실제로는 코로나 이전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사례들은 추가적으로 변화, 그 ESG 쪽을 조금 더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를 조금 더 보완한 사례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 팔로우업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